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간밤에 들어온 메르스 속보부터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일 먼저 일보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확진자가 3명 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걸린 임신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임신부가 제왕절개로 아들을 건강하게 순산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모는 그제 메르스에서 완치됐다라는 기분 좋은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메르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분 좋은 사진 양쪽에 실렸습니다. 과거사 무거운 짐 화해로 내려놓자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고요. 아베 총리는 앞으로의 50년 내다보며 손잡고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를 걷고 있었던 두 정상이 기분 좋게 모처럼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무엇이? 성완종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특별수사팀이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금품거래 정황을 잡고 이들 의원 2명에게 소환을 검찰이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른 이름 두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한길 전 당대표 그리고 이인재 의원. 이 2명의 소환 어떤 후폭풍 나갈지 잠시 후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너무 좋다. 이제 틀리면 안 합니다. 너무라는 수식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좋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국어원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너무 반갑다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실컷 한번 써보죠. 너무 좋다.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신경숙 씨. 표절 지적 맞다는 생각, 독자들에게 사과. 경향신문의 단독 인터뷰 내용인데요. 신경숙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서 표절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설을 작품집에서 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신경숙 씨가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표절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부분이 어째 영 신통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경숙 씨의 단독 인터뷰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이 광주 유대회에 불참하겠다. 불참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인권사무소를 서울 개설한다는 이유인데 북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때문에 광주 유대회에 불참하겠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혹시 김정은이 메르스가 무서워서 광주 유대회에 불참하는 건 아닐까요? 잠시 뒤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인데요. 국회의원 14명 3년간 입법이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배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이 최우선 의무인 국회의원들이 14명 3년간 입법 0건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국회의원들의 행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자, 끝으로 중앙일보 30면 사설입니다. 야당 시장들의 무분별한 환자 정보 공개에 대해서 중앙일보 사설 쓰고 있는데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환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과잉 대처를 일삼아 무고한 피해가 크다. 예를 들어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 같은 야당 소속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자치단체장들은 메르스라는 국가적인 사태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과잉 대처가 없었는지 자가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신경숙 씨가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은 김한길 의원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성완종 씨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정말로
가장 뜨거운 이슈들, 많은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경숙 씨가 그간에 제기됐던 표절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표절이 맞다고 본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영 개운치 않은 사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저희 신경숙 씨의 사과와 표절에 대한 기자회견 입장, 인터뷰 내용을 잠시 뒤 자세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한일 수교 양 정상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돌직구신문 기사를 확인하시죠. 네, 한일 정상 수교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서 미래와 새 시대를 나란히 강조를 했다라는 기사인데 박용진 대변인께서 이 기사 처음 소개해 주시죠. 예,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한일 수교 50돌 행사가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 대사관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양측의 정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만 각각의 수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미래를 한 발씩 내딛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년간 진행되어 왔었던 한일 관계 냉각기가 끝나는 거냐? 예. 뭐 이런 해빙기를 맞이하는 거냐 이런 해석들인데요. 아시다시피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일본 국왕의 사죄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후에 급속도로 이제 냉각이 됐다가요. 어제 이제 행사에서 서로 좀 이렇게 훈훈한 장면들을 연출을 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가장 큰 장애 요소인 과거사에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전 조간신문에서 냉각된 한일 관계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이런 평가인데 박 대변인 어떻게 봤어요? 동아일보는 맨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제 지적한 것처럼 너무 잔치 분위기입니다. 잔치 분위기? 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서로 우르렁거리더니 오늘 갑자기 왜 잔치 분위기인가. 그래서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50년 전 수교를 맺을 때에도요. 등 떠밀려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질서 새롭게 판을 짜려고요. 양쪽을 좀 등 떠밀었던 그런 게 있어서 제대로 숙제 못 풀고 갔거든요. 이번에도 우리한테 못 풀고 있는 숙제 있습니다. 숙제를 못 풀 수는 있습니다만 등 떠밀려서 숙제를 덮고 가지는 말자. 이게 오늘 제 말씀이고요. 게다가 5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 많이 다르다. 지금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쯤 되니까 돌고래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동북아 신질서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하지 등 떠밀려 나서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본과의 독도 영토 마찰 등일 거고요. 이제 등 떠밀린 부분도 있지만 등 떠밀리니까 내가 바라던 김에 오케이 같이 가자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도 더 이상 현재대로 간다면 동북아에서 왕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한참 싸울 때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진핑하고 아베가 만나는 겁니다. 2번이나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베를 한 번도 안 만났을 때 2번이나 만났습니다. 우리 뒤에서 진짜 강대국들은 손을 우리하고 한일 관계 또 이상으로 중국은 일본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둘이 만나서 악수했을 때 우리만 으르렁대고 있었던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왕따와 굉장히 우스갯거리가 돼버린 게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입니다. 현 정부의 외교의 현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외교는요, 감정의 능선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외교는 극히 실리적인 겁니다. 국민들 위해서는 자기의 양심도 버려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에서의 감정의 고를 넘어서면서 미래로 나간 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 달 전까지면서도 하다가 한 것은 굉장히 낯뜨거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렇게 된 건 굉장히 다행인 일이죠. 그동안 한국 정치의 가장 맹점이 좌파나 우파나 한일 문제에 관한 하면은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국민과 여론,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은 특히나 거기에 많이 편승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정치인들이요, 자기가 정치의 궁지에 몰리면 한일과 이용해서 일본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 언론에서 굉장히 박수를 쳐줘요. 이제는 이런 거 아닙니다. 외교는 철저하게 냉철해야 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정치에서 게임 메이커나 게임 체인저가 아닙니다. 예.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일수록 실리 눈치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제 바람직한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뉴스를 두고 오늘 두 분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었던 그 병풍,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뒤에 있었던 그 병풍, 저 병풍이 참 독특했는데 어디에 쓰는 병풍인고? 안 의원님, 어떤 병풍이길래 두 사람 저게 오늘이 50주년이죠. 예. 바로 50년 전에 한일 수교를 하던 당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뒤에 있던 병풍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유락 주일 대사가 그 당시 뒤에 놓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병풍을 이유락 씨가 절반은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절반은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보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본 대사관 측에서 저걸 꺼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꺼내가지고, 그래서 일본 양국이 각각 행사를 할 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 병풍을 뒤에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병풍은 우리가 유명한 정철 선생님. 정철 선생님의 성산별곡이죠. 성산별곡 이런 거 나오죠. 도는 어둠이요 무릉이 여기로다. 예. 순 한글로 쓴 그 가사죠. 그 가사를 이제 옮겨 쓴 그 병풍을 가지고 50년 전에 한일 재수교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50년 만에 다시 한번 한일 간의 미래를 향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서 세워놓고 양국 정상이 그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예. 일본 대사관의 절반, 그리고 한국 대사관의 절반, 저 병풍이 나눠져 있었는데 50년 만에 그 병풍을 끄집어내서 50년 전 그때의 일을 기억하자, 이런 상징이라서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이 병풍 말고 저는 또 한 가지에 더 주목을 했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서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건넸는데요. 도대체 그 사진이 뭘까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 변호사님, 네. 뭔 사진인가요? 아베 총리의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예. 윤병세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아베 총리를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당시 외상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한 장은 이원격 외무부 장관과 회담 전에 촬영한 사진이었고요. 또 한 장은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찍은 독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베가 이 두 장의 사진을 받고 이게 뭐지? 이런 표정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약간 놀라면서 웃으면서 또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윤 장관이 이제 뭐 한일 관계 개선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베 총리가 좀 감복을 했는지 원래는 한 15분 정도 예방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넘겨서 거의 3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그 대일 외교에서 반일 감정으로 가장 뭐 선두주자에 있었다고 윤병세 장관이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는 아버지 사진까지 들고 가서 정말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아서, 또 아베도 사람인지라 아버지 사진을 받으니까 또 상대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병풍도 등장하고 아베 아버지까지 등장을 했는데, 정 의원님, 한일 관계가 좀 그전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윤병세 과자 일본 측에서 내면서 굉장히 극진히 대답을 했는데, 예. 윤병세 장관은 아베 부친이 외무상으로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을 가면서 화답을 한 형국인데요. 지금 안 전 의원이 말한 대로 외교에 대해서는 의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공손하게 하지만 그 내부에 무엇이 오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양국이 가까워 보인다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이 양국 관계 해법은 아베가 다음 달 8월 15일에 담을 종전 70주년 담화의 내용에 무엇이 담길 것인가에 결국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충분한 정도의 사과와 반성의 의미가 담겨서 과거사를 담긴다면 과거사를 딛고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의 의미가 담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망언, 일본 정치권이나 우익으로부터의 일부 아주 한국인을 자극할 만한 발언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역시 이제 과거 퇴행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역시 관심은 다음 달 8월 15일에 담화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박윤진 대변인이 초반에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풀어야 할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명백한 사과,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자꾸 야욕을 부리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선행돼야 한일 관계는 더 친속하게 친밀하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고 자막 하나 더, 예고 뉴스 하나 더 드립니다. 신경숙 씨가 표절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표절 의혹에 대해서 표절이 맞다. 사실상 인정을 했는데요. 자세한 인터뷰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준비했으니 잠시 뒤에 샅샅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숙 씨 뉴스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간략하게 메르스와 관련된 정확한 뉴스, 가장 발빠른 속보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약대의 설대우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 또 메르스에 관한 이야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교수님. 네. 임신부, 네. 메르스에 걸렸던 임신부가 건강하게 제왕절개로 아들을 순산했다. 네. 그리고 그 엄마는 산모는 이틀 전에 메르스를 완치했다.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죠. 예, 아주 좋은 뉴스죠. 예, 그리고 여러 걱정하시는 임신부들께도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망자가 오늘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확진자는 3명 증가했는데 어떻습니까? 삼성서울병원, 경희강동병원, 평택국민병원 아직도 그 병원들이에요. 예, 여전히 이제 병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폐쇄 조치를 해제할 것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랬었는데 좀 더 연장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23일입니다. 방금 설대우 교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기간이 24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확진자 중에서도 삼성서울병원발 확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일까지인 삼성서울병원 폐쇄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격리 해제 뒤 확진 판정 감염 미스테리.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성희 위원님, 내일 삼성서울병원 폐쇄 기간, 내일 모레부터는 정상 영업하겠다.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병원이 내일까지 폐쇄를 하기로 한 거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그 137번 환자 이송요원 때문이거든요. 이송요원이 증상이 난 다음부터 이제 6월 2일에서 10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12일에 확진 판정이 되고 플러스 14를 해서 24일까지 폐쇄를 하기로 한 것인데 그 다음에 다른 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62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14일 날 발열 증세가 나서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됐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현재 오늘 3명이 추가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삼성병원에서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확진 판정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지금 점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를 풀어도 되냐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삼성병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라는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4일에 대한 잠복기를 넘어서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는 그 잠복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박윤지 대변인, 잠복기를 5일 이상 넘긴 환자도 발생을 했고요. 오늘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폐쇄 기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가 초기에 방역 실패했다고 질타받을 때 그 한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 그러니까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삼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저께 24일 연장을 하지 않는다. 24일 폐쇄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은 삼성 서울병원장 송재훈 원장을 불러서 엄히 질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면에서는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은 원격 진료를 삼성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외래 환자들이 계속 그 선생님에게 진료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병원에 가시면 되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로 하고 전화로 처방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는 지금 의료계에서도 대단히 이게 논쟁이 뜨겁거든요. 그리고 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왜 삼성만 하냐는 거죠. 다른 병원의 환자들은 그 선생님에게 계속 진료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른 병원들은 왜 내버려두고 삼성만 그렇게 하느냐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만 자꾸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삼성만 열애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에 특혜를 주고 있다 계속. 예, 우리 군대 갔다 왔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는 얼차례 받고 있는데 저기는 왜 열애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대통령이 혼내는 척만 하고 이러실 게 아니라 삼성과 관련해서 보다 엄하게 지금 삼성에서 나온 환자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4일로 되어 있는 거 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연장시키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께 묻겠습니다. 설 교수님. 네. 첫 번째 질문은 삼성서울병원의 폐지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말했던 최대 잠복 기간, 이 기간을 연장 조절할 생각이 없다. 보건당국은 말했는데 그것 또한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삼성서울병원의 그 폐쇄 조치 해제는 재고해야 되고 폐쇄 조치를 좀 더 연장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매드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 폐쇄로부터 첫 확진자 이후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원은 이제 소독한 다음에 재오픈을 해줘야 되지만 삼성병원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 그 의료 질서를 저는 상당히 어지럽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차제에 저는 삼성병원의 존폐 문제와 더불어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이거 저는 사회나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삼성 이미지를 위해서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대 잠복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대 잠복기를 늘릴 만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또 몇 명 일부 약간의 애매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정확히 잠복기를 넘어섰다고 하기에는 좀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데다가 케이스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잠복기를 늘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점이 너무 많다고 하는 점에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점은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격리 조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격리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혹시라도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좀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나온 김에 메르스를 잘 알아야 메르스를 우리가 잡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닥터설의 메르스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유용한 정보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닥터설의 메르스설 첫 번째 썰은요. 궁금해요. 걱정돼요. 퇴원하면 정말 괜찮을까? 혹시 퇴원하고 다시 메르스가 발병하는 건 아닌가? 설 교수님, 정답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단 퇴원하시면 완전히 완치된 분에 한해서는 재감염의 염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전염을 시킬 가능성도 제로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퇴원하신 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르스설 넘어가겠습니다. 퇴원하면 괜찮다. 항체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사람 많은 곳은 아직도 조금 피해야 될까요? 설 교수님?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파를 위해서 환자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상당히 중증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중증을 보이면은 지역 사회를 배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통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잠복기라거나 약간의 경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지역 사회의 전파를 시킨 예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14번 환자가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을 시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고려할 때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얼마 전에 영화관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메르스설 곧바로 갑니다. 세 번째.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면 안심해도 되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가격리가 해제됐는데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꽤 나왔어요.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 잠복 기간이 정말 14일이 맞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격리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셔도 되지만 격리 해제되신 분들이 스스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혹시 나에게도
다른 분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최대 잠복기를 넘어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정말 그런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정말 감염된 날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날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메르스를 잘 알면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확진자 해제 격리가 끝나고 완쾌되면 메르스에 다시 걸리지 않는다라는 지점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설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 자,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표절 의혹과 표절 논란이 일었던 신경숙 씨.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 지금 전해드릴 건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신경숙 씨가 일단은 표절에 대해서 표절이 맞다 인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절이 맞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표절을 지적한 것을 맞다고 생각한다. 독자들한테는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내가 표절했다고 인정한 건 아니고 평론가나 독자들이 표절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보니까 이 인터뷰는 지금 그 신경숙 씨가 그동안에 언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는 현재 경기도의 수도원에서 신경숙 씨가 머물고 있고 수목원이요? 수도원. 수도원이요? 예. 거기를 찾아간 기자와 인터뷰를 한 과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경숙 씨는 이 해당 작품 전설 이것은 걷어들이고 작품집에서 빼겠다. 당분간 자숙은 하겠지만 절필은 못한다. 문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땅을 딛고 문학에서 일어나겠다. 이렇게 계속 집필 의사를 강력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자 신경숙 씨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제기됐던 표절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신경숙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 전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신경숙 씨는 이 표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신경숙 인터뷰 첫 번째,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소설이 비슷하다는데 우국을 읽을 마음도 안 생겼나요? 라고 기자는 묻자 신경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국이란 소설이 있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1980년대 말에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는 읽었지만 우국은 안 읽었다. 우국은 아무리 기억을 뒤적여 봐도 안 읽은 것 같은데 지금은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답을 했는데 배승희 변호사님, 표절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독자들한테 사과하겠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국은 안 읽었다. 하지만 내 기억을 못 믿겠다. 표절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지금 치매에 걸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6문장 이상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6단어가 똑같으면 표절로 보는데 그 이유가 한 사람이 동일한 거를 그렇게 6개를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경숙 씨가 거의 한 문장에 6단어 이상이 똑같았기 때문에 자기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아닌가. 표절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곳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에서라도 나오는 것이지 읽은지 안 읽은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런 표현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기 식의 답변은 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설, 신경숙의 전설과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문장도 똑같고. 그런데 박윤신 대변인, 나는 우국을 아무리 기억을 뒤적여봐도 안 읽은 것 같다. 하지만 당신들이 표절 의혹 제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저 별로 좋은 느낌으로 보지 못했고요. 좋아하던 소설가가 저런 의혹과 관련해서 대처하는 방법에서 가장 안 좋은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AOA라고 하는 걸그룹, 니꺼 내꺼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니꺼 내꺼. 저 가사가 이렇습니다.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이건데 저게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지 표절인지 표절 아닌 표절 같은 나, 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난 때린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하니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약간 불쾌한 느낌도 있고요. 이게 좀 경향신문 종이판이 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 인터넷판이 있는데 똑같은 기사에서 그 인터넷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작가가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배 작가 이용준 씨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단에 한참 후배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후배가 근데 이용준 씨는 후배로 보시지 말고요. 예. 잘못을 지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제일 걱정이 신 씨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신경육 사건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문단의 이 오랜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결국은 내가 문단을 떠날 각오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고는 이용준 씨만 문단을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아주 우울한 예감도 들어요. 예전에도 계속 그래왔거든요. 예.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신경숙 씨 인터뷰 두 번째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설 이외에도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 인사. 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이렇게까지 표절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신경숙 씨의 답변 소개해드립니다. 책을 읽고 소설을 쓰는 게 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어머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와요. 심지어 에피소드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서고금을 떠나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구나. 반가운 기분마저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문학은 뭔가 모자라고 결핍되고 못난 사람들 편이었다. 약하고 두려운 마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편이었던 게 좋았다. 나 같은 사람들이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이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본인의 심경이 지금 두렵고 약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비슷한 부분이 딴 소설에 나오면 반가운 기분마저 든다. 안영환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문학가다운, 소설가다운 표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물론 지금 신경숙 씨의 표절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문단 전체적인 그래서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본다면 표절 의혹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범죄 행위를 했다 친다면은 범행과 범의, 의도. 본인은 지금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는 나도 잘 모르겠다. 예. 보니까 내가 한 대 누가 때렸다 하는데 저 사람 맞은 건 같지만 내가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난 기본적으로 때릴 의도가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사실 신경숙 씨를 아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나 사실 그 책을 모르겠습니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읽었는데 내 기억에 잔상이 너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 책을 이번에 알게 됐다라는 것도 저런 식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글쟁이시니까 논설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설가답게 본인의 심경에 대해서 내비쳤습니다. 다른 작품도 표절했다는 의혹이 들고 있다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인의 심경이 소설 속에 나오는 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주인공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편에 섰던 문학, 내가 지금 그렇다라는 답변. 어떻게 보면 질문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경숙 씨에 대해서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거는 전설 위에도 이제 기차는 7시에 떠나네. 그다음에 작별 인사. 그다음에 그 루이제 린제 생애 한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한 대목이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생애 한가운데 같은 거 루이제 린제 같은 거 많은 사람이 읽은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신경숙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여러 번 그 외딴방이라는 소설에도 얘기했지만은 문체나 이 습작을 남의 작품을 필사하면서 했다고 분이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갖다 놓고 원고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베꼈답니다. 대단한 문학 수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어떤 문장이나 에피소드나 스토리나 플롯이나 이런 것이 자기 스스로한테 스며들은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건에 비해서 그 신경숙 소설의 습작 과정 자체가 남의 것을 베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인데 원초적인 문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원초적인 습작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나오는 문장 자체에 대해서 아니 누구든지 다른 책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것이 잔상이 오래 남아서 가져온 것인데 그거를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배승희 변호사님. 방금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표절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소설을 읽다 보면 비일비재하다.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다. 오히려 반가운 기분마저 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나왔습니다. 흔히 뭐 다른 일반 소송 과정이나 재판 과정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이런 변명을 했다. 보통 그럼 어떻습니까? 이 표절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좀 상관이 없죠. 근데 이 표현만 보자면 내가 표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도둑이라는 건데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여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 쓴 것 같다.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반가운 거죠. 내가 쓰려고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적절했나. 소설가가 과연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었나. 이것이 본인의 변명이라니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신경숙 씨의 인터뷰 이번엔 세 번째 내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두 제 탓입니다. 습지가 없는데 왕골이 돋아나겠어요? 문장을 대조해 보면서 이응준 씨가 느닷없이 왜 이랬을까? 의문을 안 갖기로 했어요. 대조해 보는 순간 나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설을 읽고 또 읽으면서 쇠스랑이 있으면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뒷부분에는 굉장히 후회하는 듯한 그런 심경을 표현했지만 중간 부분을 보시죠. 문장을 대조해 보면서 이응준 씨가 느닷없이 왜 이랬을까? 의문을 안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박준진 대변인,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표절 논란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2000년에도 한번 제기됐었고 95년도에서도 다른 작품에서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닷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상을 깨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침묵의 카르텔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 인터뷰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을 때도 그냥 뭐 관심 없었다. 난 그냥 모르고 안 읽어보고 지나갔다.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뭐 비판하고 날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예요. 그런데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다. 10년 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을 때, 10년 전, 15년 전에 저런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정면으로 그거를 응시하고 비판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문학작가라서 예외가 아니에요. 공인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식이죠. 이응준 씨가 왜 그랬을까? 아우 참. 그냥 의문 갖지 않을래. 이런 거고요.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경향신문에는 빠져있는 표현이 인터넷에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거 전혀 다르게 봤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걸 빼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이응준 씨를 비롯한 내 후배 소설가들 이 부분을 빼달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경향신문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빼달라고 해서 그렇게 빼줬다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이응준 씨에 대해서 후배가 선배한테 문단에 까마득한 사람이 주변 부인이 비주류가 주류에게 이렇게 덤비느냐라는 식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창비나 문학동네나 이런 우리 주변의 이 권력들이 문단의 권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소나기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더 문제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인터뷰를 읽어보고 제일 아쉬운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2000년에 이미 문예중앙에서 2000년에 이미 문제가 됐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왜 했냐면 그때도 읽지는 않았다. 그때 읽지 않고 그 문제 제기했다가 했을 때 우국을 안 읽었느냐 그랬더니 안 읽었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기자를 30년 했는데 누가 저한테 기사에 문제가 있다. 너는 정정을 하라.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상대방이 나한테 지적한 걸 가장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고서 뭐가 읽고 뭐가 잘못된지 보고 내가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다시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것 같은데 안 읽었다고 그때 문제가 되는데 안 읽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저 생각은 오만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인 작품을 안 읽어봤느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문제 제기해서 끝났으면 됐지. 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 하지만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년, 15년을 참다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를 한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를 왜 다시 제기하느냐. 이거는 그런 식의 해명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성희 위원께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례를 무릅쓰고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고 존경받는 논설위원으로서 많은 사설을 쓰고 계신데 30년 기자 경력한 분에게 논설위원에게 누군가 정 위원의 글은 경향신문 사설을 뺏겼습니다. 표절 아닙니까? 라고 지적한다면 본인이 쓰셨던 글 즉시 읽고 참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묵살하시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우리가 사실 남의 신문의 사설을 이렇게 있지만 늘 봅니다. 그 전체적인 톤과 그다음에 논지와 이런 것은 참고하지만 문장을 베껴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당연히 사과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떠나야죠. 예. 업계에 어떻게 창피해서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학과 이런 일반적인 기자는 다르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직시하고 정면으로 직시하고 읽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읽지 않았다.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읽지 않고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읽으면 너무 아프고 글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외면했다. 그러니까 소설가의 감수성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현실과 직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숙 씨 인터뷰 네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절필 권유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서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난 문학의 은혜를 입고 문학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학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공교롭습니다. 출판사가 신경숙 씨를 감싸려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와중에 문학의 보호를 받고 있다 생각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자꾸 자기 검열을 하면서 앞으로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절필은 못할 것 같아요. 르클레지오가 말했듯이 작가에게는 모국어가 조국이다. 나는 모국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내 땅이 문학이기 때문에 땅에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용환 의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학가답게 상당히 자기의 각오, 좋습니다. 저는 본인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난 문학의 은혜를 받고 문학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경숙 씨는 한국의 문학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문학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네. 한국의 사실 문학 권력은 어떤 일종의 카르텔, 창비라든지 문학동대라든지 이런 문학 잡지들과 유명 인기 작가의 카르텔, 거기에 또 같이 편승하는 이른바 주례사형 평론가들이 같이 붙어서 계속 수레바퀴 도는 그 뒤에는 거대한 이제 출판이라는 기권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 수혜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은 앞서 말해서 굉장히 약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문학의 보호를 받고 있다. 문학 권력의 한 카르텔 속에 하나 있었던 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시간에 제3자님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숙 씨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직까지 자기의 성 안에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예. 자기 성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문학 권력의 큰 성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자기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 밖으로 나와서 정말 숲 밖에서 한번 숲 안에 있는 나무. 예. 그 숲 안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큰 나무였죠. 숲 안에서는. 그 나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숙 씨 다음 인터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실망보다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저 역시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등등 많은 작품을 좋아했던 독자이기 때문에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경숙 씨보다 아마 독자들이 먼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모두 내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독자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내 소설이 착하기만 하고 현실을 수용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름답다는 것을 내 문장으로 증거하고 싶었고 내가 느끼는 온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내 독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경숙 씨 본인의 심경도 가시밭길을 걷는 것, 본인의 말처럼 그리고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 인터뷰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경숙 씨는 독자들이 실망을 받았지 않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내 탓이다. 정말 죄송하다.
나를 믿고 사랑해줬던 독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서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경숙 씨의 인터뷰 내용 다음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작가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지난 30년 동안 장편 소설 7편, 중단편 48편 썼다. 부지런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다. 같은 소설을 읽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소설을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품을 쓰고 싶다. 참 미묘합니다. 같은 소설을 읽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소설을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품을 쓰고 싶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겠다. 밖에 나가지 않고 내 책상으로 돌아가겠다. 발표하지 않고 항아리에 넣어두더라도. 배승희 변호사님.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겠다. 글은 계속 쓰겠다. 발표하지 않고 항아리에 넣어두더라도. 이분이 사실은 어제도 문학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느냐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문학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정작용은 좀 끝났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을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장 중에 서로 다른 소설을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품을 쓰고 싶다. 사실 저는 영화 인셉션이 생각이 납니다. 예.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결말을 얘기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신경숙 씨가 이런 작품을 쓴다면 다시 문학계에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작품에 대해서 어디가 또 표절을 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거는 결국 자신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나와야겠죠. 뭐 가수도 마찬가지고 가수가 표절 한번 했다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반성의 기미 없이 저렇게 독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좀 신경숙 씨가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본인도 좀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숙 씨의 그간의 심경과 또 여러 표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저희가 오늘 심도 깊게 전해드렸습니다. 신경숙 씨는 본인의 작품을 모두 회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경숙 씨가 표절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 그리고 출판사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희 도직구쇼에서 취재를 해서 향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직 끝나지 않은 성완종 수사. 원래 이번 주 중반 수요일쯤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에서 성완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끝날 줄 알았던 성완종 수사가 배승희 변호사님, 이인재, 김한길 두 의원을 소환하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를 좀 그만두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좀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김진태 총장이 말을 좀 아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분이 말을 안 하는 대신에 굉장히 수사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사가 안 끝나고 이번엔 누굴 부르느냐. 성완종 리스트에 없었던 의원 2명을 부르게 되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예. 노건평 씨까지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지금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냉면을 같이 먹었다고 본인 스스로도 한번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친한데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를 검찰에서 좀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총선에 그 성회장층이 건넨 2천만 원 가운데 일부가 좀 흘러간 거라고 보고 이미 한 차례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소환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노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두 번째 특별사면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청탁 관련 의혹이 있어서 이분도 좀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 김한길 의원 부른 것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야당 의원만 부른 것도 아니고 이인재 의원 새누리당도 불렀다. 그리고 특별하게 검은 돈 받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한길 의원이나 이인재 의원 다 모두 다 소환을 당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깨끗이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한길 의원을 검찰 특별수사팀이 소환한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희 지금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한 가지 검찰이 돈을 성완종 회장이 각 의원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돈을 전달하고 돈을 포장하는 방법을 달리했다. 그런 내용이 주인데요. 제 앞에 몇 가지 소품들이 놓여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박스입니다. 커피박스. 이 커피박스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전달할 때는 이 커피박스에다 넣어서 전달을 했다. 커피 믹스 들어있는 이 커피박스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커피박스에 넣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1억 원일 경우에는 어떡하나? 1억 원 경우에는 검찰은 성완종 회장이 이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백 안에는 1억 원을 이렇게 신문지로 꽁꽁 싸매서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 이번에 소환된 이른바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김한길, 이인재 의원의 경우 성 회장은 어떻게 돈을 전달했을까? 검찰은 이 서류봉투에 3천만 원, 2천만 원을 각각 1,000만 원씩 나눠 담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검찰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박용진 전 대변인에게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 소환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수사 관련한 얘기들은 다 검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김한길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일면 단독으로 실었습니다. 김한길 소환 통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은 아니었어요. 단독은 아니었나요? 예. 아니, 동아일보가 정렬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쭉 오늘 취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반박을 좀 할게요. 얘기는 뭐냐면요. 2012년 총선 무렵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길 의원 측에 3천만 원 안팎의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측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2012년 총선 이전에는요, 김한길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제야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2012년 4월 총선 때 들어왔어요. 그럼 4월 아마 13일 정도가 아마 총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총선 즈음이라고 그러면 4월 13일 이전이나 이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국회의원회관에 당선자가 입성하는 건 언제냐면 6월 3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7월 이후에나 들어가서 김한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 부분 하나 짚고요. 또 하나는 이인재 의원도 부르는데 왜 야당이 반발하냐? 야당 여당 다 부를 때 야당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야당 탄압이냐 얘기하시는데 시점이 또 묘합니다. 아침에 그 보도가 나왔어요. 아침에 보도가 나왔다는 건 그 기자에게 그 전날 이제 풀었다는 얘기고요. 이인재 의원도 소환 통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나서서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했던 건 어제 아침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검찰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둘씩 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 비교를 해보죠. 적어도 성완종 전 회장이 죽기 전에 써놨던 그 8명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셨습니까? 쪽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8명. 예. 2명 이렇게 해서 기소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현 권력의 실세들에 대해서는 하나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서면 조사를 마무리.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특정한 어떤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황이 있으니 한번 와보셔. 근데 지금 정치인에게 그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는 그날로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 2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 야당 의원 불러다가요.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망신주기 다 하고 물타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무죄가 돼도 그 수사했던 수사검사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적 없어요. 다 승승장구 좋은 자리로 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어금니를 깨무는 거죠. 정치검사입니다. 오늘 서울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끼워넣기 물타기 데자뷰 성완종 리스트 수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 외에 다른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성완종 회장이 직접 남긴 증거인 리스트 속 8명에 대한 수사가 먼저다. 예. 공여자의 진술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은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포함해 다른 쪽으로 수사 방향을 트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보이지 않는 손에 가이드라인에 이끌려 물타기 하는 거라면 그 후폭풍 만만치 않을 거다. 물타기 면죄부 끼워넣기 수사로는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없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오늘자 사설을 연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데요. 가판대. 자, 동아일보 사설. 성완종 수사든 뭐든 야 의원만 소환하면 야당 탄압인가? 물타기 아니냐? 박용진 의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아일보는 사설을 저렇게 썼습니다. 논설위원회에서. 어저께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사설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뭐 어떤 야당 의원만 소환하면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저께도 이제 반복된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놀짓고 있어도 여러 번 얘기했죠. 성완종 리스트에 국한되지 말고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사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술을 해서 나오는 것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얘기했지만 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도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당을 겨냥한 수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일부는 조사를 하지 않느냐. 예.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이건 이제 이번에 김한길 의원 같은 2012년도에 뭐 의원회사에서 받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일이고 그 전에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2007년도 일이기 때문에 수사의 실익과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도 난감했던 것이거든요. 서면 조사를 한다는 이것도 유무죄를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니까 진실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는 수사지 사실 수사를 하면서 예.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주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범법 사실을 밝히는 것인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란 사실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뭐 망신주기를 왜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김한길 의원님 같은 경우가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사실이 아니다. 지금 말한 대로 그때는 국회의원에 있지 않고 만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은 예. 정치인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한 반전이죠. 검찰을 몰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굳이 그런 걸 다 감안하고서 검찰이 이걸 야당이 이거를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용환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아일보 기사를 저를 봤는데 이제 이거예요. 뭐 그 성 회장 측이 2012년 총선 무렵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 회관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원 회관에서 김 의원 측에 뭐 돈을 건네다 의혹을 하긴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본다면 굳이 이제 김한길 의원 사무실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합리적 의심.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비교해 볼 때 B는 100m 밖에 있었는데 B를 의심할 수 없는 게 범행 현장에서. 그런데 A는 거기서 한 5m 앞에 있었다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건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묘하게도 예.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 김한길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김한길 의원과 해외여행도 같이 갔고 리스트에 보면은 20몇 차례 같이 만나는 게 한 1년 반 사이에 나와요. 굉장히 친숙한 사이였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는 지금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전 다 조사해야 된다 봅니다. 뭐 누구는 모 시장 다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그 리스트에 나온 사람은 이런 경우만 단지 리스트에 나온 것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한길 의원과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제 진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경남기업 관련자가 입으로 현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스트에 현재 조사하기 힘든 경우는 정말 리스트만 있을 뿐이지 유모 시장, 서모 시장 예를 들어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에게 제3자 살아있는 예. 누군가의 거론이 안 되면 수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기소하거나 유죄를 받아내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현재 관련된 증언 왜? 성완종 의원이 설사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김한길 의원이 난 받은 적 없다 하면 이게 애매한 겁니다. 기소하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 탄압 이전에 김한길 의원과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정승희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국회주의나 여의도에는 김한길 의원이 굉장히 친하니까 이번 사건에 관련됐을 거라는 루머 또는 그런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김한길 의원은 자기가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너무 야당 탑이라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 기회에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혹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저는 수사는 정말 성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 예. 강자라서 무슨 권력자 가리지 말고 정확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신, 예. 의혹을 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검찰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죠. 선수들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검찰의 수사가 정말 성역 없이 한다라는 좋은 말은 참 좋습니다만 성역 없이 수사를 벌이겠다라는 말로 물타기를 벌였던 것이 과거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부터 따지더라도 한두 번,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선수끼리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직접 이름을 적은 8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도 없는 야당의 중진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석여치 않은 느낌은 남아있어요. 선수들끼리. 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쩜 그렇게 콕 찍어놓고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찾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정황만 가지고 냉면 먹었다는 이유로 불러드린다? 그동안 뭐 오해가 많고 찌라시게 얘기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의혹을 털어드릴게요. 검찰이 지금 그런 태도로 이 수사를 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봐왔던 짜맞추기, 균형 맞추기, 그리고 물타기, 이걸 그냥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성의 없어.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좀 다른 패턴의 수사 기법을 보여주거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 사건 시작할 때 이러는 거 아니야 했던 걸 그대로 하네? 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만일에요.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실 때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 기소하기 어려울 거다.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의혹을 터는 기회로 삼으시라. 이런 수준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을 세우겠다고 부르는 거면 그게 망신주기예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야당 전직 대표를 이렇게 망신 주고 싶으시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목을 여기다 거세요. 문무일 검찰 수사팀장 자기 공직생활 여기서 마칠 각오를 하고 하셔야죠.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검찰에 대한 협박 같은데. 아니요. 수사를 하면 자신이 있어야죠. 자신 있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잠깐 끝났으니까. 내가 약간 흥분 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요. 제 기억에 김경엽 의원, 한명숙 의원, 박지원 의원, 김재원 의원 이게 다 누구들이냐면요. 제가 대변인 할 때 검찰 포토라인에 서거나 기소가 됐는데요. 무죄가 되거나 무혐의로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해요? 안 해요.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사들 수사검사들 어떻게 오퍼 썼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고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고가에서 거기서 불리한 항목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다 승승장구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잡아가서 처벌해야죠. 예. 근데 죄가 있는 점인지 모르고 냉면 먹었다면서요? 이렇게 불러요? 죄가 있는 점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의혹이 많으시니까 제가 털어드릴게요.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검찰에 촉구드립니다. 예. 아니, 결과론적으로 김한길 의원이 여기서 수사에 이제 이번에 무죄가 벗어나면 의혹을 벗었다는 우리 전막이야. 이제 검찰이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논리라면은 이인재 의원이 꽤 맞추기에 걸려든 거 아닌가. 오히려 김한길 의원 하나 부르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인재 의원 하나 끼워넣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검찰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이런 의혹을 받아온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의혹 받아왔어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의혹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검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야당 의원 망신주기 한 사람들 승승장구하더라고 지금 박 전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과 어떤 정치인의 수사를 연결시키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김한길 전 대표도 국민의 똑같은 검찰에 가면 국민이 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고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정치적으로 야당만 소환하면 정치 탄압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두고 보자. 너 직을 걸라. 이런 거 자체가 언론이나 국민이 검찰을 스스로가 검찰이 정치의 신하로 보는 그런 시각의 산문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도 치열하게 저희 돌직구쇼 토론해 봤는데요. 돌직구 남자가 준비한 피나레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자,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 비록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패했지만 내일도 우리에겐 응원이 필요하고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메르스 때문에 현직 정치인의 금품 수수 때문에 실망스럽고 힘들지라도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메르스도 이겨낼 겁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그래서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